빅테크 기업 절반이 사라진다. 이건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안에서 나오는 진짜 경고거든요. 2022년 11월, 챗GPT 하나가 세상에 나온 지 겨우 3년. 그런데 지금 중년 남성들이 AI한테 이름 붙여주고 인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분식집에서 축구 얘기하듯 AI 모델 성능을 토론하는 시대죠. 기계의 말을 믿고 판단하는 인간의 적응력.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화는 끝났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는데 한국은 여전히 150년 전 선진국 따라잡기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벤치마킹할 정답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5년, 이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과거 한국은 선진국보다 150년 늦게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공했죠.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정답지가 이미 있었거든요. 산업화를 수능 시험에 비유해 볼까요? 한국은 선진국들이 이미 다 풀어놓은 답안을 옆에서 보면서 시험을 치른 셈입니다. 영국이 100년 걸려서 만든 철강 산업, 독일이 50년 고민한 자동차 기술, 미국이 수십 년 투자한 반도체 공정, 이 모든 게 우리에겐 이미 검증된 정답이었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는 묘한 착각이 하나 생겼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군가는 답을 안다는 일종의 집단 할루시네이션이었죠. 모를 땐 선진국 사례를 찾아보면 됐고 그걸 빠르게 따라하면 성공이 보장됐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하면 됐고 일본이 만든 제조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벤치마킹할 정답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금융권에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지, 의료 분야는 어떻게 혁신할지, 이 모든 게 전 세계 누구도 해본 적 없는 미개척 영역입니다. 한국의 리더들이 지금 멘붕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는 맞았던 추격자 방식,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답지 없는 시험을 처음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누군가 답을 알쓸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시대와 AI 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엔 5년 뒤처져도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AI는 발전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5년의 격차가 사실상 50년의 격차와 맞먹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시대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의 성장은 세계화 시대의 혜택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선진국들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시장을 열어줬거든요. 미국은 한국을 반공진영의 쇼케이스로 키우고 싶었고 유럽은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절엔 지식이 흘러갔고 자본이 움직였죠. 하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기술을 철저히 숨기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게 당연해졌어요.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기지 않으려고 법까지 만들었고 유럽은 자체 AI 규제로 자기 시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정상화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노동 환경의 변화입니다. 과거 부모 세대는 주 150시간씩 일했어요. 살인적인 노동량이었죠. 배고픔이라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MZ세대한테 그런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워라밸을 중시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세대에게 과거의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의 속도, 시대적 배경, 노동 환경이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변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만 작동하는 전략이었어요. 이제 그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는 겁니다. 남이 만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길을 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AI를 배우는 건 백과사전 읽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직접 타보고 넘어져 봐야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2024년부터는 말로 앱을 만드는 시대가 열렸어요. 이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코딩 언어를 몰라도 AI한테 이런 기능 있는 게임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진짜로 만들어지거든요. 복잡한 이론 공부는 필요 없습니다. 주말에 한번 직접 AI한테 명령해서 나만의 앱을 만들어 보세요. 그 경험 하나가 수십 시간의 강의보다 값집니다. 핵심은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입니다. 인턴한테 업무 시키듯이 AI한테 자세히 설명하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이런 텍스트가 나오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AI는 정말로 그걸 만들어줍니다. 김대식 교수는 직접 AI를 활용해서 미국, 중국, 유럽의 특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100장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혼자서는 몇 주 걸렸을 작업을 단 며칠 만에 끝낸 겁니다. 물론 AI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틀린 부분도 있고 이상한 답을 내놓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검증하고 수정하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AI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죠. 재미있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AI한테 존댓말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미래의 AI가 세상을 지배할 때를 대비한 생존 전략이란 겁니다. 농담 같지만 은근히 일리가 있어요. 지금부터 AI를 파트너처럼 대하는 태도를 익히는 거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협업하는 겁니다. 그게 AI 시대를 사는 새로운 스탠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부딪혀 보세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진짜 배움이 시작되니까요. AI의 에이전트 모드가 뭔지 아시나요? 이제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이번 달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AI가 작성한 보고서는 웬만한 학생들보다 훌륭해요. 논리 구조도 탄탄하고 문장도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할루시네이션, 환각 오류죠. AI는 가끔 없는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이때 경력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10년, 20년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직관이 있거든요. 보고서를 쭉 읽다가 이 부분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낍니다. 숫자가 틀렸거나 논리가 비약됐거나 사실관계가 어긋난 걸 바로 캐치하는 거죠. 반면 사회 초년생들은 이런 직관이 부족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보고 오, 그럴싸한데? 하고 그대로 믿어버려요. 오히려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AI와의 협업이 더 어렵습니다. 이건 노동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과거엔 신입사원을 뽑아서 몇 년간 교육시켰어요. 그 기간 동안 급여 주면서 경력을 쌓게 해줬죠. 회사가 인재 양성 비용을 부담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업혁명 이후 노동력이 부족했거든요. 사람이 귀했으니까 돈 들여서라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하면서 신입사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는 지식을 배우려는 사람이 돈을 내고 경력을 쌓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 도제제도처럼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AI 시대엔 경험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기술 발전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사회 변화의 속도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요란하게 마케팅합니다. 혁신적입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라고 광고하죠. 그런데 사회 변화는 아무도 광고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변화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50년 후 역사학자들은 2025년과 2026년을 특별하게 기록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있었던 시기로요.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꿨던 산업혁명, 인터넷이 등장했던 정보화 시대와 비교될 만한 변곡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노멀이 되기 전에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이 공포감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회사에서 10년 일한 베테랑이 AI 못 쓰는 신입보다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와 태도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질문을 제대로 못하면 쓸모없는 답만 나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문자의 등장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기억력을 잃고 멍청해질 거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문자 덕분에 인류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AI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김대식 교수가 어린 시절 본 영화 제목을 찾으려고 구글링을 반복했대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검색은 키워드 매칭이거든요. 정확한 단어를 입력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기억이 애매하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챗GPT는 달랐습니다. 80년대 SF 영화인데 주인공이 우주선 타고 라고 대충 설명하니까 바로 찾아줬어요. 인터넷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거죠. 심지어 기억의 오류까지 수정해줍니다. 그 영화 90년대 아니에요? 이거 찾으시는 거 맞죠? 라고 말이에요. 이게 검색과 대화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2024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오픈 AI가 챗GPT 안에서 직접 앱을 실행하고 결제까지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엔 900만 개의 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존재조차 모르죠. AI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행 계획 짜줘 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최적의 여행 앱을 찾아서 실행하고 예약까지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사용자는 앱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뭘 원하는지만 말하면 돼요.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지속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는 대사건이에요. 구글,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은 검색창이라는 박스 안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광고를 보여주고 수익을 냈죠. 그런데 대화의 시대에는 이 모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AI가 알아서 답을 찾아주니까 검색창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검색 광고 시장이 무너지면 수조 원대 매출이 증발합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30년간 쌓아온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색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화와 행동의 시대가 온 거죠. 아이폰으로 절대 강자였던 애플조차 위험합니다. 향후 10년 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믿기지 않죠? 하지만 애플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기술적 혁신보다 디자인과 브랜드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AI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큽니다. 시리를 보세요.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반면 챗GPT는 2년 만에 세상을 바꿨어요. 메타는 또 다른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는 오픈소스 AI 전략으로 생태계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라마 모델을 무료로 풀어서 개발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 인력의 잦은 교체 때문에 성능 향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천재 개발자들이 2, 3년 일하고 더 좋은 조건 찾아 떠나버립니다. 조직의 노하우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고 합니다. 맨해튼 크기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경단위의 투자입니다. 말 그대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메타의 가장 큰 약점은 하드웨어가 없다는 거예요. 애플은 아이폰이 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사용자와 직접 연결된 디바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 안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레이벤과 협업한 메타 안경이 그 시작이죠. 하지만 이게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향후 5년이 메타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재미있는 건 오픈AI의 전략입니다. 오픈AI는 직접 빚을 지지 않아요. 대신 파트너사의 신용을 활용합니다.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오픈AI는 그걸 빌려 쓰는 구조죠. 영리한 겁니다. 위험은 파트너가 지고 자신들은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GPU 하나에만 매출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AI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어요. 마치 집을 한 개 기둥으로만 지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젠슨 황 회장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AI의 가능성을 홍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시스템적 취약성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AI를 믿어야 GPU가 팔리고 GPU가 팔려야 엔비디아가 살아남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GPU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2030년 목표였던 물량을 2026년에 이미 달성할 정도예요. 인프라 구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GPU는 자동차 엔진과 같아요. 엔진만 있다고 차가 달리나요? 차체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합니다. GPU를 운영할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고 그걸 유지하려면 수십조 원의 전기료와 냉각 비용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수요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확보한 GPU를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로 소모해요. 하지만 한국엔 그런 대규모 AI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GPU를 사놓고 쓸 곳이 없는 거예요. 마치 슈퍼카를 사놓고 동네 골목길만 달리는 격입니다. 이게 한국이 직면한 역설입니다. 인프라는 구축하는데 그걸 사용할 킬러 서비스가 없어요.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쪽만 준비해선 안 됩니다. GPU 없이는 AI 서비스를 못 만들고 AI 서비스 없이는 GPU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한국 AI 산업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단순히 장비만 사들이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 장비를 활용할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의 돌파구는 피지컬 AI에 있습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형태가 있는 AI 말이죠. 챗GPT 같은 소프트웨어 AI로는 미국을 못 이깁니다. 하지만 물리적 세계를 다루는 AI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로봇이 물병을 잡는 단순한 동작,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과거엔 수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물병의 무게, 손가락의 힘, 각도, 속도를 전부 계산식에 넣어야 했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구현이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최근 로보틱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챗GPT처럼 학습 위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로봇에게 물병 잡는 동작을 수천 번 직접 보여주고 학습시키는 거예요. 수식 없이 경험만으로 배우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로봇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고, 이렇게 물건을 들고 라고 시범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가르칠 수 있는 건 일상적인 동작뿐이에요. 전문적인 제조 공정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용접을 생각해 보세요. 몇 도 각도로 토치를 대고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얼마나 열을 가해야 하는지, 이건 30년 경력 숙련공만 아는 노하우입니다. 책에도 안 나와 있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몸으로 체득한 감각이거든요. 정밀 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를 조일 때 손맛으로 느끼는 미묘한 차이, 이게 불량과 정상을 가릅니다. 이런 고난도 공정 데이터는 일반인한테선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숙련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드물게 제조업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비행기부터 종이 빨대까지 안 만드는 게 없어요. 울산의 조선소, 창원의 기계공장, 거기엔 수십 년 경력의 장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데이터가 바로 한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숙련공이 없어요. 인텔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공장을 지을 숙련 노동자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한국에서 기술자들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울산과 창원에는 아직 베테랑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곧 은퇴합니다. 10년 후면 대부분 현장을 떠나요. 그 전에 이분들의 노하우를 디지털 데이터로 확보하는 게 국가적 과제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인들이 작업할 때 고글을 쓰게 하는 겁니다. 손의 움직임, 시선의 이동, 힘을 주는 타이밍, 이 모든 걸 센서로 기록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면 로봇이 장인의 동작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만이 가진 독점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챗GPT의 텍스트 데이터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어요. 위키피디아도 공개돼 있고 뉴스 기사도 크롤링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제조 현장의 피지컬 데이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폐쇄적이고 독보적이에요. 삼성 반도체 공장의 공정 데이터를 외부인이 구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 용접장인의 동작 데이터는요? 역시 불가능이죠. 이게 바로 경쟁력입니다. 미국이 GPU를 무기화하듯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듯 한국은 피지컬 AI 데이터를 글로벌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제조 데이터 원하면 기술 이전해라. 이렇게 흥정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엔 제조업이 골칫덩이였습니다. 공해 산업이고 저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무시받았어요. 하지만 AI 시대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조업 기반이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우리가 버리려던 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된 겁니다. AI 시대의 변화는 두렵습니다. 기술 격차는 벌어지고 세계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게는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살아있는 제조업 기반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의 데이터를 선점하여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울산과 창원에 남아있는 장인들, 그들이 평생 몸으로 익힌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미래를 바꿀 열쇠예요.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10년 후면 늦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통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